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쪽 정석가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갈래, 장르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 작품의 갈래는 고전 문학이고요. 고전 중에서도 고려시대에 널리 불렸던 고려 가요라고 하는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려 가요는 우리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갈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이 정석가라는 작품하고 뒤에 나올 동동이라는 작품 두 개가 고려 가요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려 가요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3, 분, 후의 특성을 갖는다고 많이들 가르치시죠. 자, 각각을 얘기해 볼게요. 3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문보의 율격을 가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정석가도 전형적인 사문보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나난 이것은 여러분들 가시리 배웠을 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흥을 돋우기 위한 그리고 남는 음을 채워주기 위한 여음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보로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샥샥기 삭삭기 쉐모레 별에 삭삭기 세모레 별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것이야. 유덕하신 님을 여호와지이다. 지금 한 줄에 세 음보로 끊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석가라는 노래도 고려가요의 전형적인 특성인 삼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은 뭐냐면은 분연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분연체라는 거는 연이 나눠져 있다는 뜻인 거죠. 여기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후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바로 후렴구의 존재가 되겠죠. 후렴구라는 거는 각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멘트인데, 자 보세요. 유덕하신 님을 여여지이다, 유덕하신 님을 여여지이다, 유덕하신 님을 여여지이다. 이런 식으로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구절인 후렴구까지 등장한다는 거. 이 작품이 전형적인 고려 가요의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이 작품에서 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이 작품의 발상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굉장히 참신한 발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시의 주제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가자면은 이 시의 주제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시의 주제예요. 근데 이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발상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게 뭐냐면 이 멘트, 이 단어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이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A가 실현된다면, A라는 사건이 실현된다면 나는 님과 이별할 것이다. 근데 여기 A가 실현된다면 A라는 사건이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사건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현됐을 때 님과 이별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이것이 반어적으로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시의 독특한 발상에 주목하면서 읽어 나간다면은 이 시를 좀 수월하게 독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년 들어갈게요. 1년 이 부분은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래도 전체 부분을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으니까 1년부터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딩아 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딩이라는 거는 징이고요. 돌이라는 거는 돌이죠. 징이여 돌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의 제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이 제목이 정석가잖아요. 정석가인데 바로 처음에 나오는 이 징, 돌을 얘기하는 게 바로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 정석가라고 하는 제목에 별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첫 시작에서 징과 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다라고 해서 정석가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제목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징이여 돌이시여. 여기서 징과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징과 돌이 과거에 악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자, 과거에는 악기라는 썰이 있었고 두 번째가 사랑하는 님, 요것을 징돌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징이시여 돌이시여 지금에 계십니다. 당금에 계시니다 지금에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의 누가 계시는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여기서 그 생략된 주어가 누구인지 두 가지로 여기서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유출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임금님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뭐 태평성대, 그 다음에 여기 계십니다와 같은 어떤 존칭이 있으니까 임금님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냥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징이어 도리어 지금에 계십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내기가 좀 힘들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선왕성대의 논이워하지이다 해석 보니까 태평성대에 논이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부분 태평성대에 놀고 싶다 이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분은요 주제하고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시의 주제가 님과 이별하기 싫은 마음이라 그랬죠. 근데 태평성대에 놀고 싶다는 거는 그 이별하는 그런 주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고려가요의 어떤 구비문학적 성격,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자, 다른 작품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은 그 가실이라는 게 가실이의 주제가 이별의 슬픔이거든. 이별의 슬픔. 근데 이 가실이에서 위증제가 태평성대라는 그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별이라는 주제랑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요라는 거는 고려 때는 한글이 창제가 안 됐잖아요. 고려 때는 한글이 없으니까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비문학적으로 전승된단 말이지.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궁중음악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이 한글 창제 후에 기록되면서 지금까지 전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민간에서 유행하던 시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었는데 후대에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원래 없던 내용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바로 이런 구절에서 드러난다. 보통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자, 어쨌든 첫째 연은 이 시의 주제와는 큰 관계가 없는 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EBS에서 1년을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연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입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싸움이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삭삭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삭삭기는 의성어입니다. 자, 의성어고 무슨 뜻이냐면은 바삭바삭한이란 뜻이에요. 자, 바삭바삭한, 자, 간을 세자, 새 모래, 간은 모래 벼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간은 모래 벼랑인데 이 구절을 왜 들고 왔냐면요. 이 바삭바삭한 간은 모래 벼랑은 식물이나 생명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수분기가 없는 바삭바삭한 모래 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었대요. 자, 구운 밤을 5대를 심었대. 심지어 생밤도 아니고 구운 밤이니까 이게 생존을 싹이 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이 밤이죠. 이 밤이 움이 돈다는 이건 새로운 싹이 난다는 거죠. 움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그 밤이 움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유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이 쓰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이게 얼마나 불가능해. 바삭바삭한 모래밭에 그것도 구운 밤을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야지 님과 이별한다. 자, 이 발상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님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반어적인 어조. 사실 속마음은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별하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반어법이죠. 근데 그 조건,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시의 독특한 표현 방식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연과 이 연이 그대로 병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병렬적 구조라는 거는 구조가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자, 산단 얘기는 새김단 얘기예요. 자, 옥으로 연꽃을 새긴데 그럼 이것은 실제 생명체가 아니라 조각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연꽃 새긴 조각을 바위 위에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 접 붙인 그 연꽃에서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동이라는 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새 묶음이 피어야만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겨울 동자의 오기로 봐가지고 한겨울에 피어야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00리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주로 이 새 묶음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옥으로 새긴 조각을 심지어 흙도 아니고 바위 위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꽃이 새묶음이 피어야만이 님과 이별하겠다. 이 역시 같은 의미로, 이언과 같은 의미로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도 우리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가 있겠죠. 병렬적 구조라고 읽습니다. 자, 보니까 무쇠로 털릭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쇠는 쇠죠. 쇠덩이 무쇠. 자, 털릭은 관복, 옛날 무관들이 입던 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옷을 실로 지어야 되는데 쇠로 짓는데 쇠로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다는 건 재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쇠로 옷을 짓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철사로 주름을 박는데요. 철사로 꼬맨다는 얘기야.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유독하신 님, 덕이 쓰신 님과 이별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철로 만들어서 철로 꼬맨 이 옷이 헐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다음 년은 EBS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은 왜 생략되어 있냐면은 너무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니까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EBS에서 생략한 것 같아요. 저희는 보고 갈게요. 자, 무쇠 똑같은 겁니다. 무쇠로 한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황소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큰 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한이라는 게 크다는 것의 옛말이었어요. 자,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다가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그 소를 풀어둔다는 얘기예요.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다 먹어야지.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다 먹어야지만 님과 이별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쇠로 소를 만들어가지고 철산에 풀어가지고 철풀을 다 먹어야지만 님과 이별하겠다는 얘기가 이 앞에 것도 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연으로 갑시다. 마지막 연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다 같은 내용으로 병렬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 마지막 연에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연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연에는 굉장히 세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추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마지막 부분의 유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황의 핵심은 뭐냐면요. 위에 세 줄하고요. 그다음에 아래 세 줄이 유추의 관계를 갖는다는 건데 유추라는 거는 유사한 속성으로 어떤 추리를 해내는 거죠. 자, 이게 왜 유추의 관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볼게요. 구슬이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는 게 뭔가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당연히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 자, 근데 이 구슬이 그냥 구슬이 아니라 이렇게 끈에 끼워져 있는 구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슬 팔찌나 이런 것처럼 구슬이 이렇게 끈에 끼워져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이 구슬 끈이 바위에 딱 떨어졌어. 쨍그랑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구슬이 튀겨나가더라도 뭐는 안 끊어져. 긴인 듯, 끈인 듯 그치리까.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끈이 끊어지겠냐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끈은 끊어지지 죄송합니다. 이거 끈이에요, 끈. 제가 오탄했습니다.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 세 줄을 읽으면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래 세 줄 보니까 자, 즈문해가 천년이거든요.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믿을 신자죠.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저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임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외롭게 살아간다는 것과 대응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믿음하고 대응되는 시어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끈이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죠. 자, 그것처럼 내가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더라도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죠.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님과 어떻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마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유사한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님을 향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표현법 가자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여기 의문형 어미 쓰였죠. 의문형 어미 중에서도 여기서는 서리법이 사용되었죠. 왜 그래요?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강조하는 거니까 어떤 생각을 의문형의 형태로 강조하는 서리법이 쓰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 불가능한 상황이 돼야지만 이별하겠다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심화의 내용들을 4가지 정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심화학습 갈게요. 자, 일단 심화학습 첫 번째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시의 그 마지막 년 있죠. 이 부분 마지막 년. 이 마지막 년이 사실 우리 그 고려가요 중에서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이 서경별곡이라는 고려가요하고 이 마지막 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경별곡에도 나머지 내용은 다른데 요 6줄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작품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때 여기서도 어떤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6구절이라는 게 그 작품에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 여러 가지 노래에 다 여기저기 불려졌던 것이고 그것들이 여러 작품에 삽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출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무슨 내용 하고 싶냐면은 이 시의 발상 얘기인데요. 이 시의 발상의 특징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다고 돼 있죠. 자, 근데 우리 고전시에서 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시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황진이의 동지딸기 낙인 마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천새를 누리소서라는 시조가 있어요. 천새를 누리소서라는 시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님이 천새 만수무강해라,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는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무쇠 기둥에 꽃이 펴서 열매 맺을 때까지 님이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쇠 기둥에 꽃 펴서 열매를 맺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님이 만수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여기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문충이라는 작가가 쓴 오관산곡이라고 하는 또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주제는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무로 깎아서 닭을 만들어가지고 그 닭을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벽에 붙인 다음에 그 닭이 꽃기우하고 울어야지 어머니가 늙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닭이 꽃기우 우는 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어머니께서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작품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시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연계 작품들도 하나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의 어조에 대한 건데요. 자, 이 시의 어조에서 특별한 게 제가 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요, 반어적인 어조가 드러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의지적인 어조가 드러난다는 거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반어적 표현 있죠. 님과 이별하겠다라는 표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별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반어적 어조가 나오는 대표적인 또 연계시 중에 하나가 김수월의 진달래꽃을 들 수가 있겠죠. 이 김수월의 진달래꽃을 보면은 거기에서 말없이 님을 고이 보내드리겠다, 그 다음에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님을 보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싶죠, 님과 이별한다면. 그러니까 속마음과 표현 방식이 서로 반대되는 반어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또 유사한 발상이 드러나는 그런 연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첫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냥 사랑하는 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고전 문학의 많은 경향에서 이 임이 임금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야기하기도 한다. 자, 이런 생각에서 이 님이 임금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2가지 해석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임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주요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불가능한 상황 설정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반복적 표현. 지금 보니까 계속 2줄씩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 감정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반복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반어, 의문형 다 얘기했었고, 다음에 화자의 태도 뭐예요? 의지적 태도. 님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석가 강의